3살쯤 된 여자아이가 계속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옛 해병대원이었던 민준만 빼고요. 몇 분 뒤 그가 일어서자 식당 안 모두가 할 말을 잃었죠. 파리 한 마리가 유리창에 갇혀서 계속 윙윙거렸어요. 마치 닿을 수 없는 세상을 두드리는 것처럼요. 늦은 오후 햇살이 먼지 쌓인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는데 대충 닦은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창밖 경부고속도로는 연한 연필선처럼 길게 뻗어 있었어요. 조용하고 고요한 그곳을 이따금씩 지나가는 대형 트럭 소리만 깨고 있었죠. 계절 따라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느티나무 숲 뒤로 트럭 엔진 소리는 금세 사라지곤 했어요. 민주는 낡은 가죽 벤치 위에 더플백을 내려놓았어요. 세월의 흔적인지 축 늘어진 벤치였죠. 그는 똑바로 앉았어요. 마치 수년간의 엄격한 훈련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요. 군복을 입지 않아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죠. 18년간 군 복무를 하며 전투 지역에 2번이나 파병됐던 해병대원이라는 흔적이었어요. 계산대에는 40대 초반의 선영이 서 있었어요. 웨이브진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오래 사용해서 색이 바랜 앞치마를 두른 채 커피 머신 유리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죠. 식당 안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 고요했어요. 낡은 냉난방기에서 삐걱거리고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낡은 나무 건물 안에 온기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듯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민주는 배가 고프지 않았지만 그래도 김치찌개와 공깃밥 하나를 시켰어요. 그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작았어요. 마치 조금이라도 크게 말하면 과거가 들으러 와서 이곳이 평범한 것들이 있을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다시 일깨워줄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죠. 이곳은 한때 민준의 고향이었어요. 4, 5번 국도에서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미끄러운 겨울 아침 17살 소년에게 여행 가방 하나와 텅 빈 집만 남겨두고 가버렸죠. 장례식 일주일 뒤 그는 마을을 떠났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미쳐버릴 거야.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상처를 충분히 오랫동안 조용히 다루면서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울 뿐이죠. 창가 테이블에선 나이 지긋한 부부가 늦은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은빛 수염이 난 남자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커다란 돋보기를 쓴 여자는 빵 조각을 수프에 찍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 근처에는 선영이 레오 하고 부르는 걸로 봐서 4살쯤 된 레오라는 남자아이가 의자 주변을 계속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 자동차를 꼭 쥐고서요. 시끄럽게 부르릉 소리를 낼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입술을 꼭 다문 채 조용히 웃기만 했어요. 민주는 그들을 지켜봤죠. 그는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시야에 들어온 사람을 놓치는 법이 없었어요. 아주 깊이 배어든 습관이었죠. 아주 작은 세부사항으로 세상을 읽어내는 습관이요. 그때 그가 그 아이를 봤어요. 유리창 근처 구석, 말라비틀어진 선인장 화분 뒤에 앉아있는 여자아이였죠. 3살 아니면 4살쯤 됐을까요? 까무잡잡한 피부에 곱슬머리,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의자에 붙어 있는 것처럼요. 손은 허벅지에 올려놓고요. 시선은 누구에게도 직접 닿지 않았어요. 방 안을 가로질러 휙휙 지나가는데 각 사람의 얼굴을 스치는 시간은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짧았죠. 하지만 아이는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것을 읽어줄 사람을요. 아이 맞은편에는 키 큰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회색 양복을 입고 깔끔하게 정리된 금발머리에 연한 파란색 눈동자는 거의 투명할 정도였죠. 그는 제목이 없는 두꺼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아이를 만지지도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죠. 그저 책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아무도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자기 얼굴을 책에 파묻지 않아요. 아무도 고속도로를 운전해 와서 아이 옆에 마치 짐짝처럼 앉아있지 않는다고요. 민주는 커피잔을 천천히 돌렸어요. 검지손가락으로 따뜻한 잔 가장자리를 훑으면서요. 그는 다시 아이를 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몇 초 뒤면 아이가 다시 이쪽을 쳐다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정말 그랬어요. 마치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요.
같은 동작인데 이번에는 눈길이 머물렀고 그 안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아주 잠시였죠. 주방에서 선영이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김치찌개와 공깃밥을 그 앞에 놓으며 부드럽게 물었어요.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손님? 민주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단순한 질문인데도 그녀의 눈은 살짝 찌푸려져 있었어요. 마치 그녀 역시 식당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처럼요. 민주는 고개를 젓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어요. 레오가 다시 달려 지나가다 여자아이 의자에 거의 부딪힐 뻔했죠. 아이는 움찔했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고요. 맞은편 민규가 딱 한 번 눈길을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레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엔 충분했어요. 민주는 밖을 내다봤어요. 주차장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길가의 전봇대 옆에 어두운 회색 SUV가 주차되어 있었죠. 아무도 없었지만 엔진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뒷유리에는 슈퍼히어로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아이들이 붙이는 종료가 아니라 시야를 가리는 용도 같았어요. 그는 일어났어요. 커피잔을 들고 계산대 뒤 싱크대 쪽으로 갔어요. 선영은 따뜻한 음료 쟁반을 꺼내놓고 있었죠. 그녀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여자아이요. 혹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어요? 선영은 재빨리 흘끗 쳐다봤어요. 새 아이를 키운 세월이 그녀의 눈에 스쳐 지나갔죠. 한참 앉아있긴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먹는 것도 못 봤고요. 한두 번 정도는 조용히 울었던 것 같기도 한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자기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어요. 이번에는 아이를 더 정면으로 마주보고 앉았죠. 그러자 아이가 그를 쳐다봤어요. 이번에는 직접적으로요. 아이의 오른손이 천천히 올라가더니 주먹을 쥐었어요. 그러다 한 번, 두 번, 세 번 펼쳤죠. 극적이지도 않았고 숨기지도 않았어요. 신호였죠. 만국 공통의 신호. 소리 없는 SOS였어요. 그는 알아차렸고 의심의 여지 없이 아이의 말을 믿었어요. 그 어린아이와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확신했죠. 어린 레오가 실수로 장난감 자동차를 떨어뜨렸어요. 그 차는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 즉 아이 옆에 서 있던 민규의 발치에서 멈췄죠. 민규는 시선을 들었어요. 민준도 레오도 아닌 아이를 향해서였죠. 그의 눈은 차가웠어요. 그는 말없이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고요. 그저 날카롭고 고요한 눈빛 한 번으로 아이는 손을 다시 거두어 서둘러 무릎에 놓았죠. 민주는 손톱으로 손바닥을 하얗게 변할 때까지 세게 눌렀어요. 늦은 오후는 쌀쌀해지기 시작했지만 식당 안 공기는 조용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아이가 신호를 보냈고 옛 해병대원이었던 민주는 그때 알았어요. 더는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요. 만남의 광장 휴게소 식당에 노란불이 켜졌어요. 마지막 햇살이 덧문 틈새로 스며들고 있을 때였죠. 밖은 아직 완전히 어둡지 않았지만 어둑해지는 빛은 안과 밖 사이에 선을 긋기에 충분했어요. 아늑한 작은 식당과 유리창 너머의 고요한 세상 사이에 말이죠. 민주는 김치찌개를 다시 먹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최전선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며 조용히 앉아 지켜봤죠. 민규는 꼿꼿이 앉아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는 표정 변화 없이 무덤덤했어요. 아이의 입을 닦아주지도 않았고 다정하게 속삭이거나 달래려고 몸을 굽히지도 않았어요. 길 잃은 아이 옆에 앉아있는 낯선 사람이 그보다 더 관여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지효는 먹지 않았어요. 손은 무릎에 놓여 있었고 시선은 민준에게 향해 있었죠. 한동안 눈도 깜박이지 않았어요. 민규를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아이의 경직된 몸은 피로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두려움 때문이었죠.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민주는 김치찌개를 조금 뜨는 신용만 했어요.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어떤 것도 완전히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한 가지 느낌은 분명했죠. 저 남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 그는 일어서서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했고 발걸음 하나하나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어요. 서두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죠. 실례합니다. 방해하는 건 아니겠죠? 민규가 고개를 들자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뭘 원하십니까? 그냥 궁금해서요. 그 아이 조카인가요? 잠시 머뭇거림. 제 딸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어릴 적 제 작은 조카하고 닮아서요. 너무 귀엽다고 생각해서 궁금했어요. 그게 다예요. 민규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동작은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친근하게 보이도록 프로그램된 것처럼요. 지유는 잠시 민준을 흘끗 쳐다봤어요. 아이의 손이 살짝 움직이더니 손바닥이 주먹으로 꽉 쥐어졌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풀렸어요. 이번에는 느리고 일부러 하는 듯 했죠.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민준은 마치 뭔가 생각난 듯 잠시 멈칫하는 척했어요.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사탕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제 조카가 이걸 정말 좋아했는데요. 혹시 이 아이도 좋아할까 해서요. 사탕 하나 줄까요? 그는 덧붙였죠. 딸기 맛이에요. 아이들이 보통 이걸 좋아하거든요. 민준이 지유에게 손을 내밀자 아이는 고개를 들고 민규를 흘끗 쳐다봤어요. 그러다 다시 사탕을 받죠. 잠시 망설이던 아이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사탕 가장자리에 닿을 때 떨렸어요. 그 순간 탁 소리가 빠르게 났어요. 마치 뺨을 때리는 듯한 소리였죠. 민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손으로 테이블을 가로질러 지유의 손목을 쳤어요. 큰 소리가 날 만큼은 아니었지만 작은 팔이 불에 댄 것처럼 움찔할 정도의 힘이었죠. 알레르기 있어요.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그는 똑바로 일어섰어요. 사탕을 다시 셔츠 주머니에 넣고는 천천히 일부러 지유를 쳐다봤죠.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손은 뒤로 물러나 셔츠 아랫자락을 감싸주고 꽉 쥐었어요. 무의식적인 방어 반응이었죠.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아이의 눈은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막 깨져버린 신뢰 때문에 아래로 향했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민규는 문을 쾅 닫는 것처럼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의자에 기대 팔짱을 끼웠어요. 대화는 끝났다는 확고하고 조용한 신호였죠. 민주는 몸을 돌려 자기 테이블로 돌아갔어요. 그의 등은 꼿꼿했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전보다 더 무거워 보였어요. 이미 조용했던 식당 안 공기는 마치 누군가 빛의 층을 어둡게 한 것처럼 답답해졌어요. 유리잔에 스푼이 부딪히는 희미한 소리,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모든 것이 무시무시한 침묵 속에 삼켜졌죠. 선영이 계산대 뒤에서 이쪽을 쳐다봤어요. 그녀의 이마는 찌푸려졌고 한 손에는 행주로 감싼 컵을 들고 있었어요. 다른 한 손은 카운터에 평평하게 댄 채였죠. 마치 자신을 지탱하려는 것처럼요. 민주는 앉아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선영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죠. 경찰에 전화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선영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 한쪽 구석에선 지유가 여전히 꼿꼿이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기대지 않고 말이죠. 마치 어딘가에 몸을 기댔다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까가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김치찌개는 식어버렸어요. 민주는 더 이상 먹지 않았죠. 그는 다시 일어섰어요. 천천히 흔들림 없는 발걸음으로 주방 쪽으로 걸어갔죠. 천장 조명에서 비치는 빛이 유리 표면에 쌓인 미세한 먼지층을 비추고 있었어요. 선영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죠. 그녀는 해진 가장자리가 풀린 낡은 행주를 들고 깨끗한 컵을 천천히 닦았어요. 동작은 반복적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앞에 텅 빈 공간에 고정되어 있었죠. 마치 자신이 아직도 식당을 통제하고 있다는, 아직도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납득시키려는 것처럼요. 민주는 서두르지 않고 다가갔어요. 계산대에서 딱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멈춰서서 두 손을 나무판에 올렸죠. 노크하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문을 열기 전에 손을 얻는 사람처럼 가만히 손을 올려놓았을 뿐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선영이 그에게로 몸을 돌렸어요. 그녀의 눈은 무거웠어요. 몇 초간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쳐다봤죠. 옛 해병대원의 표정에서 뭔가를 읽으려는 듯 바로 뭔가를 묻지 않았어요. 확실하십니까? 그녀는 거친 목소리지만 망설임 없이 물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요. 저는 해병대원입니다. 전투도 겪었고요. 그건 피해자가 말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조난 신호예요. 짧고 분명하게 3번, 교본에 나온 대로였어요. 선영은 민규의 테이블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지유는 여전히 그곳에 가구처럼 부동자세로 앉아 있었죠. 그녀는 몇 초 더 지켜보다가 다시 몸을 돌려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경찰을 불렀는데 틀리면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불렀는데 제가 맞다면 오늘 밤 아이가 한국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에 있던 망설임은 사라졌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지만 무거운 고개 끄덕임, 평생 잊지 못할 고개 끄덕임이었죠. 따라오세요. 그녀는 민준을 이끌고 계산대 뒤 나무 문을 통과해 뒤편으로 들어갔어요. 창고와 휴게실이 있는 곳이었죠. 공간은 좁고 습했지만 밖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방음이 잘 되어 있었어요. 선영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화면에는 이수진 경찰서장이라는 글자가 떴죠. 그녀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빠르게 말했어요. 수진아, 나 선영이야. 만남의 광장 휴게소 식당 긴급 상황이야. 전화 저편의 이수진 서장은 놀란 기색 없이 짧게 물었어요. 다친 사람 있나요? 아직은요. 그런데 3살쯤 된 여자아이가 수상한 남자랑 있어요. 먹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대고. 선영이 민준을 흘끗 쳐다봤어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상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자 이수진 서장이 물었어요. 누가 확신하죠? 민준이 손을 들었고 선영이 그에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댔어요. 제 이름은 김민준입니다. 전 해병대원이고요. 군번은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비언어적 SOS 신호를 식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아이가 2번 아주 명확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자는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아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서장의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이제 집중하는 목소리였죠. 의심의 흔적도 없었어요. 위치랑 인상차게가 필요합니다. 차량 번호판 있습니까? 앞에 주차된 회색 SUV인데 뒷유리에 슈퍼히어로 스티커가 붙은 선바이저가 있어요. 경기 번호판인데 번호 전치는 못 봤습니다. 남자는 백인, 금발머리, 회색 양복, 아이는 연갈색 피부에 연한 파란색 원피스, 3살쯤 됐고 곱슬머리입니다. 이수진 서장이 대답했어요. 지금 순찰차 보내고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딸깍, 통화가 끝났어요. 선영은 스테인레스 선반에 등을 기댔어요. 그녀의 등은 살짝 떨렸죠. 오늘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저도 몰랐지만 당신이 해줘서 다행이에요. 서울지방경찰청 탁상 전화가 울렸어요. 강태영 경위는 막 즉석 컵라면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참이었는데 수화기를 들었죠. 강 경위입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긴급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동 납치 가능성입니다. 이수진 서장님께서 강 경위에게 신속 대응팀에 합류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보라니 이번 주에 벌써 3번째네요. 강 경위, 목격자는 전 해병대원입니다. 특별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강 경위 출동하세요. 강 경위는 중얼거리며 점퍼를 걸쳤어요. 제발 또 남의 일에 참견하는 늙은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네. 그는 총을 홀스터에 넣고 손전등을 확인한 뒤 순찰차에 올랐어요. 빨간색 경광등이 번쩍였어요. 다시 선영 식당으로 돌아와서 민준과 선영은 휴게실에서 나왔어요. 식당 안에 아무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세상이 조금 달라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민규는 여전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계산대 쪽으로 향했어요. 분명히 더 경계하고 있었죠. 고개를 돌리지 않고 시선만으로 방안을 훑는 방식은 추적당할 것을 예상하는 사람만이 보이는 종류였어요. 지유는 여전히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민주는 계산대 뒤에서 그녀가 앞 창문 밖을 흘끗거리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마치 뭔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녁 8시쯤 된 선영식당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유리문 아래 좁은 틈새로 한기가 스며들어 가끔 커튼을 펄럭이게 했어요. 지친 한숨처럼요. 천장에 따뜻한 노란 불빛은 어두운 나무 테이블 위로 쏟아져 내렸고 바닥에는 빛과 그림자 조각들이 침묵극의 무대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민주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고 김치찌개는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죠. 그의 온몸의 감각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어요. 지유는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무릎에 바짝 붙인 채였고 이따금씩 그를 흘끗 쳐다봤죠. 민규는 여전히 통제적이고 뻣뻣하고 차가웠어요. 문 잠금쇠가 딸깍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의 정적 속에서 칼날이 고요한 물 위를 갈랐죠.
문이 살짝 열리자 민규가 벌떡 일어서며 의자를 뒤로 거칠게 밀어젖혔어요. 그는 지우의 손목을 잡았는데 아이의 피부가 붉게 변할 만큼 강하게 잡았어요. 가자.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속삭이듯 작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 같은 건 없었어요. 명령처럼 튀어나온 말이었죠. 지우는 살짝 움찔했어요. 작은 발이 마지못해 움직였죠. 소리 지르지도 저항하지도 않았지만 아이의 얼굴에는 순수한 경악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는 뒤돌아 민준이 앉아있는 테이블 위로 시선을 훑었죠. 전에도 보였던 그 애원하는 눈빛이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더 날카롭고 더 절박했죠. 민준은 테이블에 한 손을 짚고 김치찌개 그릇을 옆으로 밀어낸 뒤 일어섰어요. 서두르지도 시선을 끌지도 않았지만 발걸음 하나하나에 목적이 있었죠. 민규의 테이블에서 문까지 이르는 길을 직접적으로 가로막았어요. 그들 사이의 거리는 겨우 3미터 남짓이었어요. 두 남자가 서로를 마주보고 섰고 천장 조명은 타일 바닥에 길고 비스듬한 그림자를 드리웠죠. 둘 다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들 사이의 공기는 너무 팽팽해서 금방이라도 끊어질 것 같았어요. 어디로 데려가는 겁니까? 민준이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크지는 않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목소리였죠. 민규가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입술을 비틀어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늦었으니 방해할 생각은 아니겠죠? 지유는 고개를 숙였지만 눈은 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작은 손은 셔츠 아랫자락을 꽉 쥐고 박동할 때마다 떨렸죠.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아이는 당신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지금 떠나면 수상하게 보일 겁니다. 당신에게 더 안 좋을 겁니다. 민규는 짧게 경멸하듯 웃었어요. 어이없는 소리를 듣는다는 듯 고개를 살짝 흔들었죠. 사탕 때문에 이 난리를 피우는 건가 싶었을 거예요. 누구시길래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겁니까? 민준이 대답했어요. 제가 누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자원해서 당신과 간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아이는 2번이나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런 신호를 인식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민규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자세를 바꾸고 지유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죠. 그의 소나기가 조여들자 아이가 희미하게 끙 소리를 냈어요. 공개적으로 저를 고발하는 겁니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혐의로 당신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는 딱 반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위협은 아니었지만 길을 완전히 막아버렸죠. 경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들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이와 함께 떠나게 두지 않을 겁니다. 민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러더니 예고 없이 팔을 뻗어 민준을 밀쳐내려는 듯했지만 민준은 전투 경험이 있었어요. 그의 반사신경은 날카롭고 흔들림이 없었죠. 그는 물러서지도 막지도 않고 그저 몸을 살짝 기울여 자세를 유지했어요. 비켜! 민규가 으르렁거렸어요. 그의 눈은 이제 핏발이 서 있었고 숨은 거칠어졌죠. 민주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시선은 담금질된 강철처럼 흔들림 없이 차분하고 차가웠어요. 민규는 인내심을 잃고 있었어요. 그는 지유를 문 쪽으로 잡아당겼지만 아이는 바닥에 발을 단단히 디디며 버텼죠. 그가 다시 아이를 더 거칠게 잡아당겼어요. 찰나의 순간 다른 손이 때릴 준비라도 하는 듯 뒤로 움직였지만 민준이 허공에서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단단히 움켜쥐었죠. 이쯤 해두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민규는 발버둥치며 벗어나려고 했죠. 두 남자는 거의 가슴을 맞댄 채 서 있었고 숨결이 섞이며 팽팽한 긴장이 용수철처럼 감겨 있었어요. 민규는 민준을 다시 밀치려 했지만 민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바위에 박힌 듯 발을 단단히 디뎠죠. 지우는 뒤로 물러나며 몸을 떨었어요. 두 손으로 코트 자락을 꽉 쥐고 눈을 크게 뜬 채였죠. 후회할 거야. 민규가 저주처럼 낮은 목소리로 쉿거렸어요. 그의 손목 힘줄은 창백한 피부 아래로 도드라졌죠. 민주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시선은 민규의 눈을 똑바로 흔들림 없이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살짝 몸을 굽혀 지유에게 시선을 돌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아무데도 갈 필요 없어. 여기가 안전해. 지유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뭔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완벽히 고요했죠. 감히 희망조차 품지 못했던 것처럼. 더 이상 누구도 말할 시간이 없었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앞창문을 통해 바닥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였어요. 파랑, 빨강, 파랑, 빨강. 경찰 순찰차가 식당 바로 앞에 멈춰섰어요. 불빛이 잦아들고 엔진이 꺼졌어요. 차문이 열리고 강태영 경위가 먼저 내렸죠. 그의 점퍼는 단추가 풀려 있었고 한 손은 옆구리 홀스터에 무심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는 총을 뽑지 않았지만 발걸음 하나하나가 신중했죠. 그의 뒤에는 이수진 서장이 따랐어요. 침착하고 위풍당당한 그녀는 유리창 너머로 민준과 민규가 여전히 두 기둥처럼 서 있는 현장을 훑어봤죠. 바닥에 깊이 뿌리 내린 듯이요. 민규는 지유의 손을 잡아당기며 몸을 돌려 더 빠르게 끌고 가려 했지만 그가 몸을 절반쯤 돌렸을 때 민준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서 문을 완벽히 가로막았어요. 그는 긴장하지도 말 한마디 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넓은 군인의 등은 벽처럼 서 있었죠. 거기 멈추십시오. 이수진 서장이 손짓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명확하고 단호했죠. 강태영 경위가 더 가까이 다가섰어요. 손을 내밀어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죠. 몇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민규는 망설였어요. 그는 민준을 돌아봤죠. 분노에 불타는 눈으로 입술을 살짝 움직여 후회할 거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고개를 살짝 숙여 지유와 눈을 맞췄어요. 그는 아이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느리고 조용하게, 약속처럼요. 지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규의 소매를 놓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났죠. 딱 한 발짝이었지만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했어요. 강태영 경위는 몸을 굽혀 지유에게 부드럽게 속삭인 뒤 손을 내밀었어요. 아이는 몇 초간 그 손을 응시하다가 잡았어요. 아이는 울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있었어요. 오직 생존자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빛이었죠. 연약하지만 신뢰였어요. 민규는 아이와 분리되어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이수진 서장은 그가 차문 뒤로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았어요. 식당 안은 완전히 정적이 흘렀죠. 민주는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의 온몸이 풀리는 것 같았죠. 아무도 뛰지 않았는데도 추격전에서 벗어난 사람처럼요. 선영은 계산대 뒤에서 나왔어요. 그녀는 그의 앞에 물 한 잔을 놓았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옳은 일을 해야 하는 날 같아요. 민주는 컵을 들고 가장자리에 맺힌 부드러운 물방울을 쳐다봤어요. 마시지 않고 그저 손을 테이블에 평평하게 얹었어요. 마치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요. 문제는 옳은 일을 한다고 항상 적절한 때에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선영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계산대 뒤 의자에 앉아 앞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경찰차의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여전히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죠.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길을 잃지 않았네요. 밖에서는 바람이 계속 불었지만 이번에는 그리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늦은 오후의 바람이 주차장을 휩쓸고 지나갔죠. 마른 먼지 냄새와 오래된 휘발유에 익숙한 시큼한 냄새를 실어 나르면서요. 머리 위로는 연기처럼 얇은 구름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늘어선 나무들 뒤로 조용히 흘러갔어요. 경찰은 불을 껐어요. 민규는 402번 순찰차로 끌려갔어요.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인 채였죠. 저항하지도 소리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기 SUV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마치 그 방향을 기억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도망칠 기회는 얻지 못했죠. 강태영 경위가 휴대폰을 흘끗 쳐다봤어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온 긴급발림을 보자 그의 눈이 번뜩였어요. 민규 일당 2명이 부산 국경에서 붙잡혔어요. 부산경찰은 그들이 민규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확인해졌죠. 공범 가능성. 3명 모두 아동 인신매매 조직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어요. 이수진 서장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으로 사건 파일을 더 꽉 쥐었죠. 민주는 차 반대편에 서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있었죠. 식당 근처에는 몇몇 구경꾼들이 여전히 서성이고 있었어요. 서로 속삭이거나 어떤 이들은 사진을 찍고 어떤 이들은 놀라거나 심지어 감동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보라색으로 염색한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무기처럼 들고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었어요. 카메라를 경찰에게 향한 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죠. 봐요. 저 남자 아빠 아닌 거 확실히 보이시죠? 이거 대낮에 일어난 납치 사건이에요. 업데이트 보려면 구독하세요. 하지만 모두가 이 소식을 쫓는 건 아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든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이수진 서장에게 다가갔어요. 제가 뒤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다 봤어요. 저 남자 아이 아빠 같지 않았어요. 전혀요. 마치 짐짝처럼 아이를 끌고 다녔고 아이는 버텼어요. 가족이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수진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시선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죠. 그녀는 강태영 경위에게 진술해 받으라고 신호했어요. 지유는 경찰차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죠. 작은 크림색 점퍼가 경찰관 중 한 명에 의해 아이의 어깨에 걸쳐져 있었어요. 너무 커서 아이의 작은 몸을 거의 덮고 있었죠. 아이는 창밖을 응시했어요. 그러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아무도 아이에게 손짓하지 않았고 아무도 아이 이름을 부르지 않았지만 지유는 차에서 내렸어요. 아이는 천천히 걸었어요. 거친 콘크리트 위를 걷는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직 본능에 이끌리는 듯했죠. 자신을 살려줬다고 믿는 단 한 사람에게로 끌리듯이요.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팔을 벌리지도 않았죠. 그저 아이가 자기 앞에 섰을 때 고개를 살짝 기울였을 뿐이었어요. 지우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올려다봤어요. 아저씨는 제 영웅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어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할 만큼 분명했죠. 잠시 후 지우는 민준을 와라 껴안았어요. 짧은 팔로 그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죠. 민준은 굳어버렸어요. 이런 포옹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예의를 차리거나 격식 있는 포옹이 아니었어요. 마치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듯한 포옹이었죠. 놓아주면 끝없는 구덩이로 다시 떨어질 것만 같은 포옹이요. 그의 팔이 천천히 올라가더니 아이의 등 위로 부드럽게 얹혔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죠. 멀리서 선영은 식당 문간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시선은 흔들림 없었죠. 활짝 웃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밖으로 나서지도 이 순간을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작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마치 옳은 일이 마무리되었고 더 이상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듯이요. 이수진 서장이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옆에 섰어요. 민준 씨, 당신은 그냥 어린아이 한 명을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지 다시 일깨워줬어요. 민준은 아무 말도 없었지만 지유의 곱슬머리를 계속 내려다봤죠. 아이의 숨결이 셔츠에 고르게 닿는 것을 느끼면서요. 젊은 강태영 경위가 수첩이나 경계하는 표정 없이 다가왔어요. 그는 몇 초간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김민준 씨, 처음에 제가 의심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민준은 그를 쳐다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눈에서 말없는 교감 같은 것을 느꼈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든 남자와 아직 생명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있는 남자 사이의 조용한 인정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유가 그를 감쌌던 손을 풀었어요. 아이는 그를 올려다본 뒤 이수진 서장을 돌아봤어요. 마치 드디어 해변에 도착했음을 깨달은 새처럼요.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민준이 물었어요. 엄마 오는 중이에요. 아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럼 엄마 올 때까지 아저씨가 여기 있을게. 아무 데도 안 갈 거야. 민준은 하늘에 올려다봤어요. 오늘 밤은 아니야. 경찰 순찰차 불빛이 다시 번쩍였어요. 민규는 얇게 깔린 먼지 위를 천천히 움직이며 떠났죠. 사이렌은 울리지 않았지만 이수진 서장은 휴대폰을 흘끗 쳐다보고 강태영 경위에게 몸을 돌려 말했어요. 파일 사본 바로 경찰청으로 보내세요. 그 두 명이 정말 부산 국경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면 우리가 조직 전체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강태영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은 변해 있었죠. 더 이상 의심은 없고 오직 결의만 남아 있었어요. 민주는 식당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고 선영은 그곳에 서 있었죠.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따뜻한 차 한 잔 새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준이 물었어요. 커피는 식었지만 생강차는 있습니다. 선영이 문을 열어주며 대답했어요. 그게 더 좋겠네요. 선영은 카운터에 쿠키 2개를 놓았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죠. 지유 거예요. 저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민주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창밖을 내다봤어요.
강태영 경위가 지유를 순찰차로 데려가고 있었는데 아이는 여전히 크림색 점퍼를 꼭 쥐고 있었죠. 가끔은 포옹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어요. 그날 밤 바람은 여전히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차갑게 불었지만 뭔가 고쳐졌어요. 총으로도 폭력으로도 아닌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작은 포옹으로 말이죠. 드물게 조용한 밤이었지만 진실은 오후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진 않죠.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어요. 밤바람은 차가운 흙냄새를 실어 날랐어요. 가벼운 비가 막 지나가서 포장도로는 물에 젖어 미끄러웠고 공기는 습기로 축축했어요. 서울지방경찰청 본부 안은 형광등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낡은 타일 바닥에 연한 초록색 줄무늬를 들이우면서요. 민주는 작은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의 왼손은 손목에 작은 긁힌 상처에서 희미하게 피가 묻어 있었어요. 아무도, 심지어 그 자신도 손가락 끝이 닿기 전까지는 눈치채지 못했던 상처였죠. 그는 잠시 그것을 응시했어요. 밴드를 붙이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진정한 고통은 살에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불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취조실 불빛이 환하게 새어나왔고 민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수진 서장은 강태영 경위와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민규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있었죠. 임시 진료실 문이 잠시 열렸다가 다시 닫혔어요. 여의사가 지유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아이는 여전히 사탕 조각을 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포장지 안에서 끈적한 얼룩으로 녹아 있었어요. 아무도 아이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마음이 없었죠. 민주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아이의 눈을 보았어요. 아이는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지만 그 시선은 여전히 똑같이 길 잃고 경계하는 듯 했어요. 마치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처럼요. 자기 자신까지도요. 선영이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다 주었어요. 옅고 물탄 듯한 냄새가 났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의 옆에 놓아주고 앉았어요. 처음으로 그녀의 손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죠. 그들 사이의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 같았어요. 번역이 필요 없는 언어였죠. 수진 씨가 아이가 말을 안 한다고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규는 입을 꼭 다물었지만 그의 기록은 깨끗하지 않아요. 전에도 학대 혐의가 있었지만 유죄 판결은 받지 못했죠. 민주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지유가 여기 살아있으니 말이죠. 대기실 문이 활짝 열렸어요. 강태영 경위가 들어오고 그 뒤를 젊은 은지가 따랐어요. 그녀의 긴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점퍼는 열려 있었으며 얼굴은 폭풍우를 막 통과한 사람처럼 창백했어요. 그녀의 눈은 붉었지만 잃어버렸던 영혼의 조각을 막 만진 사람처럼 이상한 빛을 띠고 있었죠. 은지 씨, 강태영 경위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어요. 민준이 일어섰어요. 은지는 살짝 멍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선영을 발견하고 멈췄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알아봤어요. 마치 힘들고 불확실했던 시절에 한때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처럼요. 아이는 어디 있어요? 은지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소진 서장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어요. 진료실에 있습니다. 검사는 마쳤고요. 외상 같은 건 없는데. 하지만 은지는 나머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방 쪽으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손은 살짝 떨렸죠. 이소진 서장은 그녀를 멈추려다 그저 한숨을 쉬고 놓아주었어요. 문이 활짝 열렸어요. 은지는 문턱에 서 있었죠. 지유야, 엄마야. 작은 아이는 소매가 너무 긴 점퍼를 입고 높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는 바닥에 닿지 않아 흔들렸고요. 목소리를 듣자 아이는 몸을 돌렸지만 달려오거나 품에 안기지 않았어요. 그저 쳐다볼 뿐이었죠. 아이의 눈은 차갑고 무심했어요. 마치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은지는 굳어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죠. 나 못 알아보겠니, 아가? 엄마야, 지유, 엄마 여기 왔어. 지유는 손에 든 봉제 인형을 꽉 쥐었어요. 은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죠. 조용하지만 분명한 거부였어요. 그 순간 포옹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은지는 어깨를 떨며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깨물었죠. 강태영 경위가 부드럽게 다가가 그녀를 다른 의자로 안내했어요. 이수진 서장이 민준에게 몸을 돌렸어요.
누군가를 구하는 건 별개예요. 그들을 치유하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은지를 지켜봤죠. 그 순간 그는 분명히 보았어요. 은지는 단순히 엄마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생존자였죠. 아이의 상처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견뎌냈으니까요. 민규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나요? 민준이 거친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수진 서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2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가 그녀를 완전히 통제했죠. 한 번 도망치려 했지만 그가 다시 붙잡아왔어요. 그 후로 가족과 연락도 끊겼고요. 선영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은지 씨가 거의 1년 전쯤 제 식당에 한 번 왔었어요. 그때 임신 중이었는데 도망치려 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 후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침묵은 더 이상 텅 비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었죠. 민주는 문으로 걸어가 손을 문손잡이에 얹었어요. 떠나려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의 손은 손잡이를 돌리지 않았어요. 그 멈칫하는 순간 지유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뭔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복도 아래 불이 켜지지 않은 방에 아무도 열어보지 않은 파일 가방이 있었어요. 안에는 부산에서 온 팩스가 들어있었죠. 민규에 대한 오래된 전국 수배 영장이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서울 쪽에는 전달되지 않은 거였죠. 그리고 지유의 친아버지인 진우의 손글씨 진술서도 있었어요. 잉크가 번져 있었죠. 서명은 되어 있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막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지유가 고조된 지 이틀 후 서울지방법원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밖에는 기자 무리들이 자리다툼을 벌이고 있었고 카메라들은 어깨에 놓여 크고 묵직한 나무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향해 날카롭고 탐색적인 불빛을 비추고 있었죠. 소문은 이미 도시 경계를 넘어 퍼진 지 오래였어요. 온라인에서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끊임없이 돌았죠. 영웅이 어린 소녀를 구하다. 미스터리한 아동 납치 사건. 한부모 가정 뒤에 숨겨진 진실. 민주는 법원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낡은 점퍼를 어깨에 걸치고 생각에 잠긴 듯 무거운 눈으로요. 머리도 자르지 않았고 언론과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미소 한번 짓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사진을 찍었어요. 누군가 마이크를 들이밀려고 했지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똑바로 걸어갔어요. 이수진 서장과 강태영 경위는 이미 앉아 있었고 민준이 증인석으로 들어서자 살짝 고개를 끄덕였죠. 민규가 연문에서 나타났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여전히 깔끔하게 다림질된 정장 차림이었죠. 그는 표정 변화 없이 무덤덤했어요. 그의 눈은 방안을 훑다가 민준에게 다다르자 아주 살짝 더 오래 멈췄죠. 그는 마치 이게 또 다른 회의인 것처럼 턱을 치켜들고 있었어요. 법정 판결이 아니라요. 민규의 변호사는 송 변호사라는 중년 남자였어요. 노련하고 자신감 넘치며 말을 뒤집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죠. 그는 개회 진술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심각한 오해의 피해자입니다. 이것은 가족 문제이며 계부와 그가 깊이 사랑했던 의붓자식 사이의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과조기 동안 아이의 행동이 오해되었을 뿐입니다. 언론이 이를 불필요한 형사사건으로 왜곡했습니다. 검찰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이런 주장이 종종 동정심을 자아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증거가 있었죠. 은지가 증언대에 올랐어요. 그녀는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뒤로 묶었으며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녀는 대중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자세히 말했죠. 그는 제 행동을 통제했을 뿐만 아니라 제 휴대폰을 끊고 일도 못하게 했어요. 아무도 만나지 못하게 했고요. 임신했을 때 저를 때리기도 했어요. 한 번은 이틀 동안 저를 어두운 방에 가두기도 했죠. 그저 휴대폰으로 누구와 통화하냐고 물었을 뿐인데도요. 법정은 침묵이 잠겼어요. 유일한 소리는 법원 속기사의 타자기 소리뿐이었죠. 송 변호사가 반격하려 했어요. 하지만 소위 학대 사건 이후에도 오랫동안 그와 함께 살았지 않습니까? 은지는 화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무서워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제가 견디면 그가 제 딸을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법정은 다시 침묵에 잠겼어요. 이어서 강태영 경위가 나섰어요. 고속도로 주유소 카메라에 찍힌 영상 클립을 제시했죠. 영상에는 민규가 지유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가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지 주위를 훑는 모습도요. 영상에는 대화가 없었지만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민준이 불려 나왔어요. 그는 일어서서 느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 어린아이의 SOS 신호를 봤을 때 충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는 그를 안아주지도 않았고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사탕을 주려 했을 때 그는 아이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건 통제지, 평범한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송 변호사가 물었어요. 김민준 씨, 아동심리 전문가이십니까? 민준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장에서 싸웠습니다. 도움을 간청하지만 너무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진실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제자리를 지키면 되니까요. 그날 늦은 아침 이수진 서장이 작은 가방을 들고 나섰어요. 그녀는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을 꺼냈죠. 그림에는 갈색머리 여자아이가 빨간 사탕을 들고 있고 뒤에서 어두운 옷을 입은 남자가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녀는 그 그림을 법원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지유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아이가 이야기를 들려준 방식입니다. 그 그림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정직함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송 변호사가 일어나 다시 통제권을 되찾으려 했어요. 아이의 그림은 법적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수진 서장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 순간 검찰은 또 다른 타의를 제시했어요. 강태영 경위가 부산에서 온 서류 뭉치와 지유의 친아버지인 진우의 오래된 손글씨 편지를 판사에게 내밀었어요. 편지에는 진우가 3년 전 지유에 대한 양육권을 간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 옆에는 경찰청 보고서가 있었는데 민규가 한때 전국 아동 인신매매 조직 연루 혐의로 감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내용이었어요. 예기치 않은 증인이 나섰어요. 사건 당일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던 유미였죠.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민준이 민규와 대치하는 장면을 녹화한 영상을 가져왔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촬영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시 봤을 때 그 어린아이의 눈빛을 봤어요. 처음엔 자극적으로 만들려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영상이 법정에서 재생되었어요. 영상에는 민규가 지유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과 민준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죠.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오는 중입니다. 법원은 민규를 보석 없이 구금하고 사건 파일은 추가 조사를 위해 넘겨졌어요. 그가 끌려나갈 때 그의 반항적인 시선은 사라졌어요. 아래에서 은지는 두 손을 꽉 쥐었죠. 민준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의 눈은 뒷좌석에 앉아있는 지유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아이의 얼굴은 여전히 근엄했지만 더 이상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한 기자가 민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영웅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준은 잠시 그 남자를 쳐다보다가 말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더니 몸을 돌려 걸어갔어요. 그의 뒤에서 이수진 서장은 지유의 그림을 다시 응시하고 있었어요. 눈을 고정한 채였죠. 그녀는 이것이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더 큰 것의 일부이며 아직 어둠 속에 숨어있는 무언가. 그리고 그들은 이제 겨우 표면을 스쳤을 뿐이었죠. 서울의 밤은 일종의 거짓된 고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노란 가로등 불빛이 바랜 흰 커튼을 통해 스며들어 소박한 방의 낡은 바닥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죠. 벽시계는 조용히 똑딱거렸어요. 마치 말하지 못한 무언가를 위해 시간을 새기는 것처럼요. 밖에서는 바람이 텅 빈 주차장을 가로질러 슉슉 불어왔어요. 마른 쓰레기와 마른 잎사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실어나르면서요. 민주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따지 않은 맥주병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그의 눈은 손에 든 봉투에 조용히 고정되어 있었죠. 향수 냄새도 장식도 없었고 그저 조심스럽게 비스듬히 쓰여진 글씨만 있었어요. 김민준 씨께. 그는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속에는 차마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김민준 씨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편지로 대신합니다.
아이를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은 지유만 구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멈춰서서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게 해줬습니다. 저는 한때 아이를 두고 떠날 생각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사라지면 민규가 더 이상 아이를 해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죽으면 제발 누가 지유를 돌봐주세요. 그는 편지를 접었어요. 그의 손이 살짝 조여들었죠. 문에서 노크 소리가 났어요. 그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30대 초반의 준우가 서 있었어요. 키 크고 덩치도 좋았고 갈색 머리에는 희끗희끗한 흰머리가 몇 가닥 보였죠.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정준우입니다. 은지 씨 약혼자이자 지유의 법적 계부입니다. 민주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악수는 단단했지만 과하지 않았고 긴 속에도 탐색하는 시선도 없었죠. 두 남자는 그저 서로를 쳐다보고 서 있었어요. 마치 미완성된 이야기의 윤곽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요. 그들은 앉았어요. 준우가 맥주 2병을 가져왔어요. 그는 병뚜껑을 따서 민준에게 하나를 건넸죠. 은지 씨는 당신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감사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것들은 나눠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아두면 골마 터지니까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병을 부딪혔죠. 몇 분간 침묵이 흘렀어요. 오직 바람소리와 복도 네온불빛에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준우가 말했어요. 은지 씨를 만난 건 그녀가 민규에게서 도망친 후였습니다. 여성 쉼터에 머물고 있었죠. 저는 거기서 봉사활동으로 간단한 자동차 수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유를 데리고 있었는데 아이는 겨우 2살이었죠.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았지만 그저 제가 엔진 작업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민주는 묻지 않고 그저 들었어요. 은지 씨가 민규의 면회권을 요구하는 법원 서류를 받았을 때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한국의 법은 항상 엄마 편이 아니거든요. 특히 엄마가 한때 도망쳤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준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얇은 파일을 꺼내 민준에게 테이블 위로 밀어줬어요. 이건 우리가 작년에 제출한 긴급보호명령 사본입니다. 기각됐습니다. 이유는 새로운 증거 없음. 시스템이 틀린 건 아니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습니다. 민준은 파일을 열었어요. 그의 눈은 여백의 손글씨로 쓰인 메모에서 멈췄죠. 은지의 글씨였어요. 제가 죽으면 제발 누가 지유를 돌봐주세요. 그는 파일을 닫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준우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영웅이 되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당신의 침묵, 그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누군가는 맞서야 다른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요. 은지 씨와 저는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민주는 맥주를 다 마시고 병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에 길고 비스듬한 노란 줄무늬를 들이오고 있었죠. 그는 천천히 말했어요. 17살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 후 친척집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입대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견디는 법, 침묵하는 법, 그리고 상실을 짊어지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이런 밤에는 그는 다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어요. 여전히 그 공허한 느낌으로 돌아갑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전화가 왔을 때, 그때 몇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제때 붙잡지 않으면 영원히 사라져버린다는 것을요. 준우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맥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죠. 지유를 만난 건 올바른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그냥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은지에게서 왔습니다. 남자들이 그녀에게 모든 고통을 준 후에도 그녀는 저를 믿어줬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어요. 그의 눈은 방의 어두운 구석에 머물렀죠. 어떤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두 남자는 침묵에 잠겼어요. 그들은 그저 앉아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한때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그들 뒤에는 은지의 편지가 부드러운 램프 불빛 아래 테이블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마른 잉크 아래에는 한때 영원히 묻혔다고 생각했던 고통이 있었고 창밖에서는 바람이 계속 불었지만 이번에는 그리 춥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재판 일주일 후 서울은 평소의 고요함을 되찾았어요.
지역 어린이집 뒤편 작은 공원에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가을 낙엽이 흩날렸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죠. 너무 크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을 잊게 할 만큼 충분히요. 민주는 낡은 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한 손은 깔끔하게 정리된 배낭에 놓여 있었죠. 그는 모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다음 날 아침 떠날 계획이었어요. 어디로 갈지는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 알았죠. 우연히 들어선 마을에서 그를 붙잡았던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눈빛과 절박한 손짓이었어요. 가대온 바람이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낡은 가죽 수첩 몇 페이지를 넘겼어요. 아무 주소도 계획도 없이 흩어진 글귀들을 휘갈겼었죠. 그저 답 없는 질문들 뿐이었어요. 부드러운 소리가 그를 고개 들게 했어요. 어느새 지유가 그의 옆 벤치에 앉아 있었죠. 아무도 아이를 부르지도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아이는 해진 소매에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느슨하게 묶여 한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저 작은 손을 무릎에 얹고 눈은 앞에 있는 작은 연못에 고정시킨 채였죠. 민주는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들은 그저 앉아 있었어요.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말이죠. 오리 한 마리가 물 위를 조용히 떠다니며 늦은 오후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지유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짙은 갈색 눈은 지쳐 보였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죠. 아이는 손에 내밀었어요. 작은 손바닥에는 빨간 사탕 조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쥐고 있어서 살짝 일그러져 있었어요. 민주는 그것을 보고 나서 받았어요. 사탕을 풀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손바닥에 쥐고 있었죠. 날 수 있어요? 지유의 목소리는 나뭇가지 사이를 스치는 바람처럼 부드러웠지만 어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할 만큼 분명했어요. 민주는 살짝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하지만 그날은 널 잡을 만큼 빨랐지. 지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하게 웃지도 와락 안기지도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미소를 띄었죠. 그날 이후 처음으로 보이는 신호였어요. 아이의 고개 끄덕임은 때로는 천마디 위로의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죠. 조금 떨어진 곳, 몇십 발짝 떨어진 단풍나무 아래에 은지와 준우가 서 있었어요. 그들은 나서지도 부르지도 않았죠. 은지는 웃으며 준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가만히 서서 그 순간을 벤치에 앉은 두 사람에게 온전히 내버려 두었어요. 민주는 지유를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호수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손에 든 사탕은 더 이상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죠. 감사였고 달이었고 한때 서로에게 길을 잃었던 두 마음을 이어주는 실이었어요. 그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사탕을 점퍼주머니에 넣자 그의 안에서 뭔가 부드러워졌어요. 마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은 것처럼요. 그들 위로 구름이 공기처럼 가볍게 흩어졌어요. 초겨울의 서울은 달랐어요. 군대에서 느끼던 뼈를 애는 듯한 추위도 아니었고 낯선 지형을 야간 행군하며 느끼던 축축한 한기도 아니었죠. 여기서는 뭔가 시작되는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새로 지어진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쉼터는 낡은 집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벽은 하얗게 칠해져 있었고 지붕은 빨간색 기와로 덮여 있었죠. 정문에는 새싹 쉼터라는 깔끔하게 놓인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빨간 글자들은 아이의 손으로 칠해져 있었죠. 조심스럽고 서툴지만 생명력으로 가득했어요. 민주는 간판 앞에 서서 발엔 카키색 정거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어요. 그의 눈은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죠. 마치 붓질 하나하나 아래에 숨겨진 뭔가를 읽으려는 것처럼요. 빨간 붓질 하나하나가 그날 오후 선영식당에 들어섰던 순간부터 작은 손이 빨간 사탕을 내밀었던 그 순간까지를 떠올리게 했죠. 떨렸지만 신뢰로 가득 찬 손이었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요. 아름답죠? 박선영이 이름을 지었고 지유가 색을 골랐어요. 이수진 서장이 회색 울코트를 입고 김이 나는 차컵을 들고 그곳에 서 있었어요. 평소 엄격했던 그녀의 얼굴은 부드러워져 있었죠. 산뜻한 나무 냄새를 실은 바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때 가장 힘든 상황에 맞섰던 여성의 조용한 미소가 함께였죠. 민주는 뒤라보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다시 여기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네요. 그게 달라진 점입니다, 민준 씨. 이수진 서장이 그의 옆에 다가섰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저희는 민준이 새싹 쉼터의 보안 고문으로 남아주시길 원합니다. 군인이 아니라 문지기로서요. 이 아이들 중 일부는 누군가 문 밖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만 밤새 잠들 수 있거든요. 민준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정착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는 임무가 끝나면 바로 떠나는 종류의 남자였지만 이번에는 그의 나음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어요. 그는 마당 건너편을 내다봤어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고 작은 남자아이가 미끄럼틀 옆에 앉아 머리가 부러진 플라스틱 공룡을 들고 있었죠. 울지 않고 그저 지켜볼 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고쳐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아이들하고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수진 서장은 미소 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됩니다. 센터 오른쪽 문이 활짝 열렸어요. 지유가 뛰어나왔어요. 따은 머리가 톡톡 튀었죠. 짙은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목에 둘러진 스카프는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죠. 민준을 보자 아이는 멈춰서서 천천히 걸어왔어요. 아이는 말없이 그저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은 내려다봤어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을 감쌌죠. 차가웠지만 단단했어요.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작은 발은 출입구를 향하고 있었어요. 말없는 초대였죠. 그는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이수진 서장을 흘끗 쳐다봤어요. 이수진 서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이유는 필요 없었죠. 센터 안 복도는 아직 새 페인트 냄새가 났어요.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죠. 집, 해, 엄마, 아빠, 강아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그림 하나가 있었어요. 초록색 군복을 입은 남새가 갈색 머리 여자아이를 팔로 감싸 안고 있었죠. 아이는 손에 빨간 사탕을 들고 있었고 크레용으로 그린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그림이었어요. 민주는 그림 앞에서 멈춰섰어요. 누가 그렸는지 물을 필요도 없었죠. 그는 알았어요. 준우와 은지가 복도 끝에 서 있었고 선영과 강태영 경위도 함께였죠. 그들 각자는 그를 다른 눈으로 쳐다봤어요. 감탄, 감사, 조용한 안도감.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 순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죠. 그는 지우에게 몸을 돌려 몸을 굽히고 부드럽게 물었어요. 잠시만 머물러도 될까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하는 만큼요. 그냥 사라지지 마세요. 민주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었죠. 비웃음이나 예의상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의 안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무언가에서 비롯된 웃음이었죠. 이수진 서장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가 말했죠. 군인들은 절대 봉사를 멈추지 않는다고요. 그들은 단지 서 있는 곳을 바꿀 뿐이에요. 민주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작은 여자아이가 여전히 훌쩍거리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가 아이를 위로하고 있었죠. 선영은 남자아이에게 쿠키를 건네주고 있었고 강태영 경위는 쭈그리고 앉아 삐뚤어진 양탄자를 고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명령을 내리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지우는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마치 이미 아는 것처럼요. 그 잠시가 누구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지속될 거라는 것을요. 밖에는 초겨울 햇살이 빨간 기와지붕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어요.